네, 안녕하세요. 다크베버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공인중개사 스테빈스 하효찬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이 영상을 사실 찍었는데요. 개업식 할 때 오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뭐 돼지머리에 절하는 것보다는 내용 좀 알고 가시라고 오피스텔에 대해서 설명한 강의 내용이 있는데, 이게 실수로 버튼을 잘못 눌러져가지고 영상이 촬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일요일날 이렇게 나와서 찍게 됐습니다. 중간중간에 아마 그 사진이 몇 개 첨부될 거예요. 저희 개업식 사진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거 보시면 분위기를 좀 알 수 있고요. 자,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오피스텔 일반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오피스텔은 그 업무와 숙식이 가능한 건축물이고요. 영어로 오피스텔이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외국에도 있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 특유의 건축물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스튜디오 아파트먼트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좀 흡사해요, 저희 원룸하고. 그다음에 일본의 경우에는 원룸 맨션이 있는데 얘는 크기가 15제곱에서 25제곱미터 이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초소형 오피스텔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외국에 있는 독일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그 스튜디오 아파트먼트인데요. 원룸 하면 못 알아들어요, 이 친구들은. 스튜디오라고 하는 단어는 뭐 사진작가나 예술가들의 어떤 작업 공간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방 하나, 원룸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서 영어 표현으로 가장 뜻이 맞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원룸하고 똑같죠. 원룸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들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여기 뭐 취사도 보이고요. 근데 이거는 주거로 사용한다기보다는 호텔처럼 숙박시설로 일일 숙박비 얼마 내고 그렇게 사용하는 그런 쪽으로 좀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랑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발전 과정을 좀 한번 보겠는데요. 그 시작은 1985년에 시작됩니다. 이때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요때 내용 개정 내용은 난방에 관한 규정이었었어요. 이때 아마 에너지 뭐 문제가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빌딩, 업무용 빌딩들 6층 이상의 업무용 빌딩은 중앙 난방으로 하여야 한다라는 그 규정이 들어가면서, 다만 업무시설 중, 그 사무실이죠. 사무실 중 주거용으로 겸할 수 있는 사무소의 경우는 개별 난방을 허용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근거로 우리나라 건축업자나 시행사들이 돈이 아무래도 덜 들어가나 봐요, 개별 난방이. 그래서 짓기 시작하면서 이름을 오피스텔로 붙였습니다. 근데 이때만 해도 업무 시설 중에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좀 규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업무 공간이 70% 이상 돼야 된다라든가 뭐 바닥 난방을 할 수 없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차츰차츰 개선이 됩니다. 그러다가 2010년에 주택법에 오피스텔이 준주택으로 규정되면서 명실상부하게 주거 중심으로 이때부터 실태가 반영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 뒤에도 표로 나오겠지만 요 2010년을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오피스텔하고 도생하고 좀 많이 헷갈리세요.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서도 아파트형으로 되어 있는 게 이게 오피스텔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주차 때문에. 그런데 보면은 오피스텔은 네 가지, 2010년까지는 여기 세 가지였다가 10년 이후에 요 4번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발코니를 설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의 전용 면적은 발코니가 없는 면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같은 6평짜리 오피스텔이 있고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다면 등필 때 보면은 오피스텔은 전용 면적이 6평으로 돼 있지만 도생은 베란다가 그러니까 확장형으로 진 거니까요. 베란다가 빠지는 부분이니까 한 4평 정도로 아마 등록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럼 내가 1억 주고서 6평짜리 샀다, 1억 주고 4평짜리 샀다. 좀 차이가 있죠. 그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요게 이제 오피스텔 건축 기준의 주요 변화가 이렇게 여러 단계가 있었는데요. 아까 85년도에 법이 제정되면서 이때부터 몇 가지 이제 규정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2010년을 기억하시라고 했잖아요. 요때 업무 공간 비중에 대한 제한이 삭제가 되고요. 욕실에 대한 제한이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때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의 이제 주택과 동일하기 때문에 혹시 구축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걸 잘 보시고 투자하셔야 돼요. 2010년 이후 걸 투자하셔야지 주거용으로 세가 잘 나가지, 이전 거를 하게 되면 어쩌면 바닥 난방도 안 들어오는 거가 있을 수 있고요. 욕실 크기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 비중이 이렇게 70% 이상이기 때문에 실제 주거 공간이 굉장히 작다. 그런 것들은 투자했을 때 나중에 임대가 잘 안 나간다. 이런 부분, 여기 투자 포인트 하나 있으니까 챙겨가시고요. 공급 현황인데 여기서는 오피스텔이 어떤 역할을 하나, 아무래도 임대차에 많이 사용됩니다. 보면은
오피스텔은 그 전월세 거주 비중이 83%인데 100개의 오피스텔이 있다면 83개는 전월세로 임대가 나간다는 얘기죠. 아파트는 100개 중에서 34개가 임대에 사용되고요. 단독주택은 100개 중에 53개가 임대에 사용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여기 이제 쭉 거주 형태가 있는데 주택 이외에 거치해서 거주한 사람이 약 9.9%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표 보시면 그러니까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비율 얼마일까? 아까는 주택 외니까 사실 오피스텔도 들어가요 그 안에. 근데 거의 9.9%였고 그럼 오피스텔만은 몇 프로냐 봤더니 17년까지 자료를 제가 찾았는데 1인 가구가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비율은 4.8%고요. 2인 이상 일반 가구가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비율은 2.2%로 나타났습니다. 합치면 7% 정도 되겠죠. 그럼 아까 9.9%에서 7% 빼면 2.9%는 이것도 아닌 뭐 고시원이라든가 뭐 다중시설 같은 거, 기숙사 이런 데에 거주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가 나오는데 1인 가구에 제가 원룸을 대입을 했습니다. 물론 뭐 원룸에 둘이 살 수도 있지만 그건 뭐 흔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일반 가구는 2인 이상이기 때문에 투룸 이상으로 제가 잡았어요. 이렇게 대입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원룸은 4.8%가 지금 거주를 하고 있고요. 투룸 이상은 2.2%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요? 월세 받으려면 당연히 원룸에 투자하셔야죠. 수요가 그만큼 많으니까. 이 부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이 수익률, 오피스텔 수익률이 너무 낮아졌다, 이제 끝났다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꾸준히 하락 추세는 맞아요. 2019년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 기준이에요. 4.9% 정도 수익률이 나는데 서울은 더 낮습니다. 4.2% 정도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서울은 이 월세 수익 말고도 시세 차익이 생겨요. 그래서 한 1년에 2% 정도 시세 차익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가 4.2%로 적다고 하더라도 2%를 더하면 한 6% 이상의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그러면 이 수익률이 낮아지는 이유가 과연 오피스텔 공급이 많아서 낮아지냐 이렇게 많이 생각들 하세요. 사실 제가 있는 이 강서구청 대로변도 헌 건물 부시고 다 오피스텔을 짓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도 이렇게 오피스텔이 많은데 나중에 월세가 나가겠냐 하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283실짜리 원룸 복층형 오피스텔을 입주 관리를 했는데요. 3달 만에 283실이 다 찼습니다. 물론 2달 만에 거의 80%가 나갔고요. 20% 정도는 좀 아무래도 향이 안 좋고 층이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좀 늦게 나갔는데 석 달 만에 다 나갔고 지금도 꾸준히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급이 많은 만큼 수요가 많다. 아까 1인 가구 얘기했지만 1인 가구 증가율이요. 오피스텔 공급량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 하락은 공급이 초과 공급돼서 하락하는 거로 보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봐야 되냐? 기준금리가 내려가기 때문이라고 보셔야 돼요. 금리가 내려가니까 자 보시면 한국은행 금리도 이렇게 쭉 내려가고 있어요. 거의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재밌는 거는 요 해당 포인트를 찍어서 예를 들어서 14년이면 14년 기준금리, 16년이면 16년 기준금리 이렇게 찍어서 그 차이를 보시면요. 3에서 4%가 계속 그 갭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 얘기는 투자하시는 분들이 은행 이자보다도 3%에서 4%만 더 나와줘도 투자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를 막 올리는 게 아니고 여기에 순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락하는 것은 금리가 하락하기 때문이지 공급이 딱히 많아서다. 물론 뭐 영향은 있겠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3% 이상의 갭이 벌어지기 때문에 오피스텔 투자는 여전히 매력적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반 현황이었고요. 다음 편으로는 제가 그 오피스텔이 가지는 두 가지 성격이 있는데 건축물 분류상의 성격, 뭐 잘 아시겠지만 또 실질 사용, 요거 때문에 많이 헷갈려 하세요. 그 다음에 다음 강의에서 주택수 포함의 의미, 이번 731 지방세법 개정령에서 취득세 중과 대상을 발표하면서 질의응답 7번인가요? 거기에 오피스텔도 해당하나요? 라는 질문사항을 집어넣고 그러니까 7월 10일 이후에 신규 취득해가지고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아주 뭐 이 오피스텔 투자하신 분들이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냐 해가지고 전화도 많이 오고 그저께인가요? 저희 개업식 준비하고 있는데 성파분이라고 제 블로그 보고 이제 전화를 하셨다는데 주택이 하나가 있고 오피스텔이 4개가 있는데 자기는 이 발표로 5주택자가 된 거로 생각을 했다. 굉장히 좌절했었는데 제 블로그 내용을 보고 너무 감사하다. 이제 지옥과 천당을 왔다 갔다 했다라고 하면서 굳이 전화하셔가지고 고맙다고 인사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거 뭐
다음 강의에서 자세히 설명할 텐데 주택에 포함된다는 게 아니에요.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스스로는 주택이 아니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스스로는 주택은 아니지만 다른 주택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주택이 하나가 있고 오피스텔이 하나가 있는 상태에서 오피스텔을 아무리 구매하더라도 취득하더라도 취득세 중과 안 됩니다. 근데 주택이 있고 오피스텔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구매하면 얘가 주택 수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여기 중과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제가 다음에 그림하고 같이 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강의도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예, 이상 내용 마치는데요. 궁금하신 사항은 이 동영상에 나오는 이 전화번호로 주시든가 여기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